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보통 쳇바퀴 돌듯 살거나 바쁘게 살면 시간 빨리 갑니다. 뭔가 준비할 게 눈앞에 닥쳐도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0년은 국민 대다수에게 더디 지나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분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한 올해는 참 잔인하게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도 어느새 이번 달 9월도 중순을 넘겨 18일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발 새아침에서는 한 국책연구기관을 얼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 같다고 한 발언으로 일고 있는 논란도 짚어보고요. 이 밖에 연예가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 새아침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53명 늘었습니다. 100명대 초반대에서 엿새 만에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증가했습니다.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들 군 휴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과거 딸이 운영하던 식당 매출을 올려주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추 장관은 딸의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배회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 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방금 뉴스 틀어주실 때 네. 안경 착용한 사람 장시간 착용하면은 코로나 감염 위험 5배 낮아진다. 예. 우리 박철민 캐스터 안경 쓰셨네요? 네, 근데 저는 네. 알이 없는 안경입니다. 이런.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착용하고 예. 있는 건데, 예. 아니 원래 예. 잘생기셨는데 뭘 그렇게 안경을 그렇게 좀 가짜로 더 차고 다녀요? 부드럽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위해서. 네. 그래. 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알을 한번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자,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 늘었습니다. 네. 지난 11일 176명 이후 그제까지 100명대 초반대에 머물렀는데요. 네. 엿새 만에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증가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22,657명이고요.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 발생이 145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2명이고요. 경기 52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에서 12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었는데요. 누적 사망자 372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경 쓴 사람 코로나 감염이면 낫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중국 난창대학병원 연구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의사협회 저널 안과학에 게재가 됐는데요. 네. 연구팀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팀이 가만 보니까 이 환자들 중에서 약 6%만 하루 8시간 이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들 가운데 안경 쓴 사람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건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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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6명.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한 거고요. 어허. 후베이성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아하. 두 수치를 이제 방정식으로 네네.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안경 쓴 인구가 전체의 30%인데 전체 환자 중에서 6%가 안경을 쓰니까 이 안경 쓴 사람의 감염 확률이 훨씬 30을 6으로 나누니까요. 네, 5배 나오는 거죠. 5배 그래요. 가량 낮다라는 연구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연구팀은 눈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출입구의 일종인 특정의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예. 이 안경을 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안경 쓰면 좀 덜 만지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안경테를 만질 수는 있는데 예. 눈을 비비거나 하는 게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예. 눈으로도 바이러스 침투하니까 네네. 저도 안경 안 쓰고 다니는데 좀 써볼까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아들 군휴가 미복귀 논란으로 곤욕 치르고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또 딸 때문에 또 난처한 상황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과거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 이게 정치 자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 이걸 사용해서 매출 올려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네.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 최 의원이 딸의 양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일감 몰아주기,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자 예, 거래요? 네.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추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도합 255만 원을 사용했고 예. 평균 3만 원, 많게는 20만 원 좀 넘게 지출했다고 한다라면서 당시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도 사실 문을 닫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뭐 액수는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사실 이렇게 어려움 겪는 젊은이가 차린 그런 음식점 다른 곳을 찾아서 갔다라면 뭐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법한 예. 그런 얘기네요. 네, 제 그렇습니다. 추 장관 딸은 지금도 이 식당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았으니까 예. 안 문을 하긴 닫고 하지 않겠네요? 예, 네네. 2015년 11월에 개업했는데요. 예. 2014년 10월에 개업을 했었으니까 네. 한 1년 조금 1년 넘게 남짓 만에 네, 군요. 운영을 했고요. 예. 이태원동에서 양식당을 운영했었고 기자들과 추 장관이 때때로 이 딸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네. 당시에 민생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추 장관은 딸의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그 당시에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하면서 예. 이런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뉴스들은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예. 우리가 가늠하기는 당장 네.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청취자들 판단에 맡겨야겠죠. 예. 문자 참여로 좀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택배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하면서 자, 택배 분류 작업 거부하기로 했죠? 네. 이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들어가는 택배 기사들 민주노총 택배연대 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이고요. 예. 주요 택배사에 속한 택배 기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4만여 명입니다. 4만여 명이. 그러니까 4천 명이 여기에 참가하니까 전체 기사의 10% 정도라고 미미한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미한 거 아니죠? 네. 예.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 또 택배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송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네. 분류 작업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작업입니까? 네. 주문자가 업체에 물건을 주문하면 예. 업체는 이제 제품을 포장하고 택배 회사를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택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진 택배들이 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물류센터에 네. 이동을 하는데 차를 두어 번 갈아탑니다. 네. 이때 제품을 주소지에 맞게 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구역에 따라서 나누는 작업이 분류 작업입니다. 네. 이걸 택배 기사들이 하고 있었던 직접 거죠. 하는 예, 거죠. 예. 현장에 있는 어떤 물류 작업 전문 인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던 거고요. 저도 취재차 또 서울의 한 택배 조합에서 일일 체험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지게차도 운전하고. 지게차는 그래봤어요? 면허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침 7시쯤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요.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택배차를 기다리고요. 네네. 기다렸다가 차에서 한꺼번에 택배를 내리고 예. 파레트라고 하는 이제 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역이 정해져 있는 판에 상자들을 올리고 그 나무판이 있어요. 예. 그 나무판이 있고 거기 그 지게차가 격자형으로 네. 그렇죠. 그 위에 물건 올렸는데 지게차에 이게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지게차가 잘 그때 알죠, 이제 제가?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네. 오케이. 네네. 예, 산전수전을 좀 겪으셨네요. 그것까지 산전수전은 아닌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하시니까 네네.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걸 말씀하세요. 네. 예, 오전 내내 이 작업을 하는데요. 네네. 네, 뭐 오후에도 뭐 택배차가 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 한 대당 들어오는 상자량이 꽤 많고 또 무거운 택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막 옮기고 하는 예.
그럼 중노동이라는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그러면 분류 작업에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작업에 따라서 수수료도 뭐 받고 그래서 이런 게 일당에 포함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택배 배달 건수에 대한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뭐 건수를 물류 작업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했으면 네. 이 정도까지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택배 노조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다라면서 네.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또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 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어제 추석 택배 배송 차질을 막기 위해서 택배사들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까지 각 터미널에 하루 평균 10,000여 명의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그 사이다 뚜껑 따는 여는 소리처럼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기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기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홍 의원님, 네, 그 민주연구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아닙니까? 뭐 네. 중책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중책이죠. 네, 네, 네. 뭐, 네, 축하는 드리는데, 그럼 앞으로 그 일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시죠? 예, 그 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요. 네네. 뭐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어서 같이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 또는 예. 정책 이걸 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당과 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축하는 드리지만 오늘 제 방송 마지막입니다. 예. 너무 서운한데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번씩 종종 인터뷰 예, 말씀하실 거죠? 저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조혜진 님도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네. 집권당의 네. 정책 싱크탱크 책임자는 네.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죠. 전 적임 중에서도 적임이 네.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가 예. 큽니다. 적임 중에 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대 중계석 오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뭐 거의 뭐 청문회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중심인데 이 상황 어떻게들 보십니까? 조희진. 예. 예, 네. 예, 조혜진입니다. 네. 이 사안이 처음 이제 제기된 게 추미애 장관 그 인사 청문회 그 시기에 예.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 뒤에 1년의 그 문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예. 사실관계 확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그걸 이제 규명을 하고 네. 이랬으면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추 장관께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만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부인하거나 또 오히려 그 비판하는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이제 네. 공격하거나 그런 태도로 나오고 또 그거를 논란을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될 수사 당국에서는 지금 8개월째 네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외부에서 의혹이 더 이제 키워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법력군이 총출동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를 이제 그 방어하고 이제 비호하고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네네. 또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네. 나오면서 여론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 관심을 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도 나고 또 분노도 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빨리 규명하고 또 그런 국민들의 실망이나 문제 제기 또 화난 마음 이걸 또 대변해야 되는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작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가 됐다면 네.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거론하거나 또 안 해도 됐겠죠. 네. 예.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빨리 밝혀지지 않으니까 사실 정책 중심으로 진행돼야 될 이 대정부 질문이 이런 청문회 같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네, 뭐 이번 그 첫 번째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그 대정부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 그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또 경제 문제 굉장히 시급한 민생 현안까지 있고요.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고 미중 관계 갈등이 한국의 어떤 그 안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이 그 부모의 돌봄이 소홀한 가운데 그 화상을 입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양극화, 빈곤 또 이 소외계층에 대한 그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야당이 제대로 그 여당도 물론 그 다뤄야 되지만 야당도 같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안은 이미 검찰에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추미애 장관 문제는 검찰에서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 건 되면 끝날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제로 야당도 뚜렷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떠냐. 근데 이미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의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을 또 한 번 검찰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논쟁하기보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아니라도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다소 그 국민에게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정책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날 문제를 이걸 계속 이렇게 국정 전반을 발목 잡듯이 일 안 하는 국회 시즌 2를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에 맡겼어야 하는데 본질적인 중요한 여러 사람들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까 실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짚어줬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딸 식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회의원 활동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거기에서 뭐 정치 후원금으로 이용해서 거기서 뭐 회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반인이라면은 이제 뭐 가족이 특히 이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 가서 팔아주는 거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관계사에다가 뭘 이렇게 팔아주거나 뭐 사주거나 이러면 문제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인의 처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뭐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한 21차례인가 이제 식당을 이용하고 이제 식비업을 결제를 252만 원인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정치 자금을 써서 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정치 자금을 써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설명 안 하시고 이제 추 장관께서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쓴 용도가 사적 모임이 아니고 기자 간담회나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 든 비용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카드로 쓸 수 있다, 정치 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주말 일요일에도 그런 이제 일정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진짜로 기자간담회 맞았냐, 정책 간담회 맞았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아니면 회계 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추 장관께서는 회계 처리 내가 관여를 안 한다.
뭐 본인이 관여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카드 주면은 보좌진이 이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임이 기자간담회가 맞았느냐, 참석자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맞았다면은 제가 볼 땐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측의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썼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날짜에 기자들이 참석했는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지 아니면 사적 모임이었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쓸만한 그런 그 회식 성격이 된다. 참석자들도 그래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일단 뭐 조혜진 의원님 지적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개인 카드도 아니고 법인 카드나 또는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그거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금액이나 보면 이 금액이 대략 한 해 한 10만 원 안팎 안팎으로 쓰였어요. 총액 대비 횟수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이 그렇게 고급 식당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고가의 어떤 뭐 고급집에 가서 비용을 좀 낭비성 지출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친인척 집에 갔다는 것은 뭐 저도 조금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고가의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혜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목적이 맞느냐. 근데 일단은 이미 지난 14년, 15년의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이거 선관위가 다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거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돼서 이런 식음료비에 정치자금 쓰는 문제 사실은 한번 국회의원들 전반이 한번 되돌아볼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기왕이 문제 제기가 됐으니. 통상적으로 제가 이게 문제 제기하면 이제 언론인들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여기 언론인들하고 나왔잖아요. 언론인들하고 밥 먹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정치자금 지출하는 게 맞냐. 이번 기회에 한번 저는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한번 손을 봐서 그런 이해상충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공적자금 쓰는 거는 좀 한번 못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딸의 식당에서 회식한 거는 거기서 정치자금을 쓴 거는 적절치 못하지만 일회당 쓴 비용을 보면 사실은 큰 적은 아니다. 그래서 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자금을 쓰는 용도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상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자리에 이걸 쓰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 전반이 다 아마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조효진님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이게 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은 국회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사적으로 식사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데 그게 재산 등록할 때는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천 모금, 선거가 있는 해 3억을 모금하는데 1억 5천 다 모금하면은 갑자기 재산이 1억 5천 늘어요.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닌데 3억 다 모금하면은 갑자기 재산이 3억이 늘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정치자금도 그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이 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빼든가 아니면 딱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서 이거는 정치자금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해서 등록을 하든가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또 하나가 이제 그 용도입니다.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카페도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노래방도 못 갑니다. 딱 밥만 먹게 돼 있어요. 술도 못 먹습니다. 밥만 먹게 돼 있고 그 밥도 사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딱 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자 간담회나 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거는 정치자금 용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그것도 만약에 이 제도 개선해서 제도 변경해가지고 지출 용도에서 빼버리면 정치자금 카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아마 남아서 아마 반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출 용도는 가급적 좀 이렇게 넓혀주고 그 대신에 관계없는 또는 사적인 거는 철저하게 딱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이제 의원님 저기 이제 선관위에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그 조사 다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실사는 안 하거든요. 문제가 되면 확인은 하지만 그 하나하나 항목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현금성 예금이 한 1억 이상씩 있는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자간담회인데 사실 이게 기자간담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기자들하고 하고 오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거의 그 정치인과 언론인들 간에 거의 사적 만남 비슷하게 저녁 식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치학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대변인도 해봤고 뭐 정치 주변에 그 동료 국회의원들 지출하는 거 많이 보지만 사실 뭐 술을 못 먹게 돼 있지만 그 술값하고 그 없이 그냥 총액으로 그냥 계산하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예 그러면 정치자금은 오찬 정도만 하고 저녁 식사 자리는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중계석 이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YTN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홍익표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뭐 설화라고 해도 될까요? 안중근 이사의 어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빗댔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비유라 해서 사실은 비판을 받았고 이걸 취소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안중근 이사 얘기까지 빗댄 부분은 먼저 홍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당사자인 그 원내대변인이 박성주 원내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고 대변인 논평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이상 논란을 키울 문제는 아니다. 적절치 않다고 저 당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개천절 집회를 3.1운동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매우 부적절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김종인 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꿋꿋이 뭐 그걸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논평 수정하고 했으면 인정하고 더 이상 정쟁으로 삼지 않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김정인 위원장도 또 돈맛이라는 말을 말씀하셔서 또 그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문제를 좀 무리하게 방어하려고 나오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하게 특히 이제 바깥에 있는 전체 국민들의 시각, 그 중에서는 이제 제대 군인,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제대 군인들인데 그 현역 군인들 또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사실관계도 규명하고 또 책임 문제도 규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이건 막아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행이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계속 며칠 사이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뭐 한 말씀 하셨다가 바로 또 뭐 사과하고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또 한 말씀 하셨다 또 사과하고 이거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 비유를 잘못해가지고 나온 게 박원순 시장님 건을 비호하려고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였다가 문제되고 조국 전 장관 건을 비호하려고 그건 이제 열린민주당이지만은 뭐 조광조 선생을 끌어들였다 또 문제되고 이번에 이제 안중근 의사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직설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면은 비유를 끌어들이는데 사실 비유가 더 힘들어요. 비유는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끌어들이는 그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하고 맞은지도 알아야 되는데
비유하다가 잘못 비유해서 그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비유가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하게 있는 그대로 기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중간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게 맞고 그 진솔한 마음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것. 네네.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왕이면 저 국회의원들도 좀 이거 비유 쓰시는 뭐랄까요 클래스 좀 강좌 좀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자 추장관 관련 얘기는요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른 이제 주제 좀 넘어가 볼게요. 통신비 2만 원 이거 여전히 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찬반 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좀 반대하는 쪽이 좀 많긴 합니다. 이 통신비 2만 원 지금 이거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저희 당에서 제기했던 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이거는 여당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이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1,900만은 이미 이제 무료로 접종되게 돼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백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3,100만 인구만큼의 백신 공급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될 것 같고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그 백신을 못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기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통신비 문제는 지난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다 이제 받아본 가구들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별로 기분이 실망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여론도 좀 안 좋지 않나 전 국민에게 준다는 그런 그 문제도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예결위 심사에서 여당 야당이 좀 더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네, 우선 통신비 문제 얘기하면 아마 통신비가 약간 생뚱맞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차 때 그 모든 국민에게 드렸던 것은 그때 목적은 피해를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 2차 지원의 핵심은 피해가 그동안 한 7, 8개월 동안 피해가 누적됐고 어느 정도 피해가 특정된 계층과 집단이 좀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그 지원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 선별적으로 지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또다시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의 통신비 2만 원이 나오니까 논리적 모순, 연관성이 안 맞는다 이런 그래서 비판이 실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과한 비판이 있는 거는 뭐 이게 통신회사 지원하는 거지 아무 도움 안 된다 이건 좀 너무 과한 비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통신비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 2만 원이 자기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제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통신비가 되게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평균 한 4만 원, 3, 4만 원 이상씩은 지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택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 9천억쯤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뭐 논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대신 야당이 제기하는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은 이건 좀 현실성은 없습니다. 아까 조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늘 이번 방역이나 이런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현장의 얘기,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병에 대한 이 백신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정도만 합니다. 접종을요. 그러니까 접종을 70%, 100%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특히나 100%까지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물량이라는 게 보통 금년도 물량은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균 배양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면 약 한 최소 5개월 정도가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1,900만 무료 접종,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하는 한 1,000만 명분에 대한 거 대상 대략 한 2,900만 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도 그렇게 간단치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그 통신비를 아마 한다고 이거를 야당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일부 조금 더 그 무료 접종 수요를 한 뭐 1900에서 한 200~300만 더 늘리는 정도로 네. 뺏긴 할 수 없다고. 네.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홍 의원님 말씀과 저 의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또 심상정 의원이 이게 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통신비와 뭐 이 무료 접종 이걸 뭐 하려 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제 그건 좀 과도해 보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예. 저 예결위에서 그거는 여야가 그 의원들이 논의하실 거니까요. 예. 정의당도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은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좀 봐야 알겠지만 여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논의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돈맛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 장지원 의원이 또 비판했죠. 뭐 이렇게 좀 따가운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모두의 고민이죠. 예. 뭐 우리 여야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지라는 게 처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받쳐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그 철회 못하면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든가 할 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분위기 흐름이 계속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포퓰리즘 형태로 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경제는 그만큼 성장해 주지 않고 세금은 그만큼 안 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중간에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려고 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하면서도 고민인 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정부의 재정 당국자들은 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새로운 복지 항목을 늘리는 걸 고민했고 그리고 그 국가 부채 비율이나 재정 건전성이 좀 낮다고 해도 최대한 그걸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부채비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건 정권과 관계없이 모든 재정 당국들이 늘 그랬던 이유가 항상 그런 점들이라서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을 7조 8천억을 편성하면서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예요. 저도 김종인 대표의 전체 말의 맥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의 문제죠. 저는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 정치 또 언론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 김종인 대표가 이런 표현은 전 일단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국민을 어떤 시혜의 대상 또는 매우 이제 이 부정적 이 입장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국민이 기생충이냐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야당 쪽에서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일부 나오기도 그랬는데 돈의 맛을 들였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복지가 과다한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당의 이제 안중근 의사 관련 표현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언론의 생리가 좀 더 자극적이고 어떤 단어 하나를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있는데 정치인들의 말에 좀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치가 특별히 이렇게 말이 독하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이런 정치인들의 말들이 훨씬 더 강해진 건 사실이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걸만 갖고는 문제사 그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지금 한국에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또 워낙 경쟁하는 또 이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 또 그런 그 환경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정말 뭐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만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도 하셨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재정 당국에서는 이런 나라의 국가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걱정을 하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안중근 의사 빗댄 것도 그렇고요. 이제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 적절치 못한 비유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정치 시대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대중적 화법을 쓰는 추세로 가는 건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 지식인들이 네네. 쓰는 용어 쓰지 말고 네네.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네. 그 용어를 써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제 자꾸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예. 그 딱 그 선을 지키면 좋지만 자칫 그보다 떨어지면은 품격 없다는 이야기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도 많이 봐서 예.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에 진위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홍 의원님 마지막 시간이신데 나가실 때 조 의원께서 그 정치자금 그 카드로 아침 식사는 좀 대접하시긴 그러시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알겠습니다. 용도가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어쨌든 제 개인 카드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 작별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동안 그 아침에 네. 그 YTN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예.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 말이 불편했거나 또는 제 말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정치하면서 저 좀 더 겸손하고 네. 이 주변 분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청각에 3부로 돌아옵니다.